상호작용 해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분구조법, 직접법이 있고요. 영어로는 substructure method, 부분구조법 혹은 부구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법은 direct method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direct method라는 것은 직접법이란 것은 지방과 구조물을 유한 요소로 다 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구조물이 있고요. 집안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델링을 해가지고 전체계를 우리가 지진 해석으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아주 직접법으로는 굉장히 예전에는 너무 계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구조물인데 집안을 모델링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도 큽니다. 구조물에 비해서 집안은 물성치가 불확실성도 많기 때문에 에,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식하게 무대포로 푸는 방법이 요즘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분구조법인데요. 부분구조법은 이렇게 구조물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집안의 영향은 어떻게 고려한다고요? 따로 고려합니다. 서브스트럭처 나눈다라는 얘기죠. 서브란 것은 구조물과 집안을 서로 서브스트럭처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조물 서브스트럭처, 집안 서브스트럭처. 그래서 구조물을 이렇게 모델링하고 집안의 효과는 이렇게 등가로 나타냅니다. 집안의 뭐 강성, 감쇄, 질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일반적으로 진동수 영역 혹은 주파수 영역상에서는 동적 강성으로 나타냅니다. 스프링으로. 뭐 요거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요. 어떤 집안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경험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기존의 방법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냐고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스프링 해가지고 흔들어 줘야 되냐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흔들어 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보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표면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좀 전에 산란 운동을 가해주게 됩니다. 산란 운동을 가해주게 되는데 산란 운동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가해주냐? 이 집안에 우리가 위에 그냥 산란 운동만 막 가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조물의 동적 특성하고 집안의 동적 특성해서 변한 구조물의 특성을 가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가 하중을 이렇게 그 경계면상에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등가 하중을 가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요 산란 운동을 가해주게 되는데요. 그럼 등가 하중이란 무엇이냐면 F equal KU라고 했을 때 이 등가 하중을 구했을 때 K는 집안의 강성, 그 다음 U란 것은 우리가 산란 운동, 우리가 거기 여기서 우리가 에, 지난번에 했을 때 거기 운동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한 산란 운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질량 강체, 구조물이 없는 구조물의 강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집안의 변이에다가 구조물의 집안의 강성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때 강성은 K라고 쓰지 않고요. S라고 씁니다. 다이나믹 스티프니스. 정적인 강성은 보통 K라고 쓰고 동적인 강성은 S라고 씁니다. 강성하고 이 변이를 곱해줬을 때 이게 동적인 하중을 구할 수 있고요. 진동수 영역상에서는 이렇게 동적인 하중입니다. 이 동적인 하중을 구조물 밑면에 가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구조물은 모델링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강성도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경계면상에서 이 하중을 가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이 떨리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 구조물의 운동하고 절대변이랑 밑에 직접법에서 구한 구조물의 절대변이가 서로 같아져야 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값입니다. 하지만 근사적으로 이렇게 엔지니어링 의미에서 부구조법, 부분구조법으로 구한 결과가 볼만합니다. 뭐 거의 근사합니다. 뒤에 계속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구조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부분구조법이란 이렇게 우리가 운동 상호작용에 의해서 산란 운동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 해석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의 강성, 동적 강성이라고 합니다. 동적 강성을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라고도 부릅니다. 앞에 이 이름을 임피던스, 왜 임피던스냐 하면 앞에 절을 보면은 앞에 3장 정도를 보면은 2장인가 3장 정도를 보면은 임피던스, 모빌리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에서는 동적 강성을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임피던스 두 개를 이렇게 구한 구조물에서 이 하중을 가해주는 것은 여기에서 구한 변이를 가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구조물의 응답을 구한다. 이게 변이를 흔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밑면에서 변이를 흔들어 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요 가운데 전면에서 빗면에서 변이를 흔들어 전면에서 하중을 가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하중을 가해주게 됩니다. 같은 변이가 발생할 수 있게. 그래서 건물 혹은 근사화시킨 빌딩 구조물 혹은 교각에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변이는 이렇게 에, 우리가 운동 상호작용 혹은 더하기 관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최종적인 변이를 이렇게 부분구조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부분구조법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강성과 감쇄 등을 이렇게 등가 스프링 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운동 상호작용에서 구했던 그 운동에다가 이 강성을 곱해줘 가지고 하중을 구하고 그 하중을 지진 하중으로 가해줘야지 이 구조물의 최종적인 에, 그 변이,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념인데요. 개념으로 부분구조법의 개념입니다. 부분구조법의 개념. 에, 진동수 영역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풀지만은 진동수 영역에서는 그냥 등가 선형 방정식을 풉니다. 그래서 정적 해석을 여러 번 각 진동수별로 각 주기별로 정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 그 개념은 우리가 모멘트 분배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구조물을 옆으로 눕혀놨는데 구조물하고 집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진 하중은 집안으로부터 들어오고요. 그래서 구조물이 이렇게 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집안의 변이 이게 산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고정을 시켜놨을 때 구조물의 강성을 구하게 됩니다. 강성과 두 개 곱해줬을 때 이 반력을 구하게 되고요. 이 반력이 지진하중이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물이 모델링된 부구조에서 이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은 집안의 실질적인 변이와 구조물의 변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응답을 구할 수 있다. 입니다. 개념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부분구조법과 직접법이 있고 예전에는 부분구조법을 실무에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각동별로 밑에 등가의 강성, 임피던스라 부르는데요. 강성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차장 구조물 단지를 전부 다 모델링하기엔 너무나 벅차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요즘 컴퓨터 시간 아랑곳 안 한다라고 하면 전체를 그냥 부대포로 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을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3절 해석 방법을 시간 영역 해석 방법, 그다음에 진동수 영역 해석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 이러한 장단점은 첫 번째 시간 영역 방법은 진동수 영역 방법에 비해서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기 쉽고요. 기본적으로 진동수 영역 해석 방법은 선형입니다. 선형 해석 방법이고요. 대신 또 반무한 집안으로서의 파동 전파, 반무한 집안 구조물이 올라가 있고 집안을 반무한이니까요. 경계 조건이 없으니까 반무한 집안으로서의 방사 감쇄를 고려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방사 감쇄는 일반적으로 진동수 의존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진동수 혹은 주기별로 요 방사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동수 영역 혹은 주파수 영역에서 고려하기가 방사 감쇄를 고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진동수 영역 방법은 등가 선형 해석 방법을 쓰고 시간 영역 해석 방법은 비선형 해석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장점은 계산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중약진 지대, 비선형성이 적은 지대에 적합하고 심도가 얕은 집안의 심도가 깊을 경우에 있어서 비선형성이 커지니까요. 그 다음에 단점은 비선형 특성을 등가로 고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고려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효 전단 변형률 개념을 쓰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등가로 고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잘못된 결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안에서의 간극 수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간극 수압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근데 여기 시간 영역 해석 방법은 비선형성, 간극 수압 이런 것들은 제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해석에 고려해야 될 변수들, 입력 변수들이 많다입니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수식으로 시간 영역 방법과 진동수 영역 방법을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영역 방법은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푸는 겁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미분 방정식하고 조금 다르게 보면은 집안의 질량, 집안의 감쇄, 집안의 강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첨자 G값은 ground의 약자이고 여기에 아래첨자 S값은 structure, B값은 boundary, 그러니까 구조물과 집안의 경계를 B라고 했고요. 구조물을 S라고 했습니다. 집안을 G라고 위첨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을 막바로 이게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진동수 영역 방법은 앞에 이게 미분 방정식이 그냥 일개 선형 방정식이 됐습니다. 이거 일개도 아니죠. 그냥 미분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각 진동수별로 각 고유 주기별로 이렇게 선형 방정식, 정적인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정적인 방정식을 각 진동수별로 구한 정적인 해석 결과를 더하게 되면 동적인 해석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집안의 특성이 이렇게 강성, 요 S 값은 정적인 해석에서는 K 값으로 나타내고 동적인 것은 우리가 구분해 주기 위해서 동적 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S 값으로 다이나믹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S 값으로 나타냅니다. S 값은 다음과 같이 정적인 강성, 감쇄, 질량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가해주는 응답도 구한 응답도 진동수 영역 혹은 주파수 영역에서 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옆풀이의 트랜스폼을 해서 시간 영역에서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값도 이렇게 진동수별로 구하게 됩니다. 개념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구조물이 있고요. 구조물에 해당되는 동적 강성, 집안에 해당되는 동적 강성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왼쪽 거는 시간 영역이고 오른쪽 거는 진동수 영역인데요. 시간 영역상에서는 집안의 감쇄, 강성, 질량을 각각 따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넣어줘야 되고요. 요거를 진동수 영역, 주파수 영역에서는 위의 수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동적 강성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가해주게 되는 하중은 실제로 집안의 변인데 집안의 변이를 하중으로 바꿔가지고 넣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바꿀 때는 우리가 통상 마이너스 m u 더블 덧 g라고 나타냈죠. 그죠? 관성역의 반대 방향. 이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S값 여기 동적 강성에다가 산란 변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운동 상호작용에서 위한 스캐터링 모션이라 그러는데요. 그 산란 운동을 곱해줘 가지고 등 등가 하중을 구하게 됩니다. 바운더리에서의 하중을. 그래서 바운더리에서의 하중을 가해줘 가지고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응답 값이 서로 여기서 이쪽으로 구해주려게 되면은 옆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입니다.
자, 최근 다중단계법이란 것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비선형을 제대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 해석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방법은 원전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했던 방법은 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진동수 영역에서 등가 선형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우리가 이런 비선형 해석 방식이 있는데 비선형성을 특히나 크게 국부적으로 돼 있는 경우 우리가 면진 구조물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면진 구조물인 경우에 비선형성이 대부분 면진 장치에 국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게 굳이 이렇게 비선형 해석을 쓰기에는 비선형성이 너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다 할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동수 영역 해석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비선형성을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시된 방법이 다중단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원전 어, 면진 원전 구조물 할 때 나왔던 방법인데 지금 다른 책자에서는 별로 나온 방법 같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을 설명해 보면은 지금 사용되는 것은 잘 못 봤는데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고 등가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면진 구조물이 있고요. LNG 탱크가 있을 때 비선형성은 이렇게 면진 장치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따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을 따로 해석해서 예, 그래서 구조물에서 구한 이렇게 근데 구조물의 이제 요 위첨자가 토탈 변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대문자로 써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물의 실질적인 변이는 에, 우리가 산란 변이, 산란 응답하고 구조 운동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구조물의 상대 변이 우리가 구조 관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대 변이를 두 개를 더한 값이 우리가 전체 변이이다. 나중에 이거를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T자. 그런데 이게 요 해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에서 구한 값하고 이게 비선형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값이 실질적인 비선형 값하고 비선형 거동 특성 때문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응답 해석을 할 때 등가 선형 방법을 써가지고 계속 방법에 의해 가지고 반복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비선형성을 등가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형 여기는 이제 선형 해석으로 구한 값이거든요. 선형 해석한 값을 요런 것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값하고 서로 비교해서 계속 그 두 값이 비교를 해서 수렴할 때까지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방법이 꼭 우리가 부지응답 해석, 자유장 해석할 때 등가 선형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해서 넣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얼추 실무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념도로 또 나타내는데요. 굳이 이거를 근데 개념을 자꾸 알아두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 들어옵니다. 머리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값이 구조물의 상대 응답과 집안의 산란 운동을 합친 값이다. 근데 요 값이 수렴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더해서 구한 값하고 전체적으로 구한 값하고 전체적으로 모델링해서 선형적으로 구한 값하고 얼추 수렴하냐라고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구한 값이 나중에 반복에 의해 가지고 계속 물성치를 바꿔가면서 등가 물성치를 넣겠죠. 그래서 구한 값하고 우리가 이거 더해서 구한 나온 값하고 이런 상으로 얼추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뭐 10% 미만이다 서로 간의 차이가 이러면 수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지응답 해석할 때 우리가 등가 선형 해석으로 구하듯이 집안은 비선형성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방법도 등가 진동수 영역 방법을 사용해서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도수 영역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이력 해석하는 것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거죠. 시간 이력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2000 스텝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2000 스텝별로 2000번 해석할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더 많은 값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수십 번 해석으로 얼추 근사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